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현재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감기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체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즉 사스, 그리고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그리고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의한 신규 전염성 폐렴과 같이 사람에게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주요 원인체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인류가 활동을 멈추니 자연이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어쩌면 지구가 몸살을 앓다 인류에게 반격을 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오늘은 미국의 싱크탱크 기관인 뉴 아메리카의 연구원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의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을 함께 하려 합니다. 이 책에는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21세기 기후 재난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라는 저자의 말처럼 어쩌면 지구에 살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암담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그리고 후대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서웠습니다. 저자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지구에 더 심각하게 일어날 재앙 11가지를 예측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지금도 인류를 위협 중인 질병과 바이러스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전파. 얼음은 냉동된 역사이기도 하며 그중 일부는 얼음이 녹아내리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 현재 북극의 빙하에는 지난 수백만 년 동안 공기 중에 퍼진 적이 없는 질병이 갇혀 있다. 인류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질병도 있다. 그런 인류 역사 이전의 질병이 얼음 밖으로 나오면 오늘날 우리의 면역 체계는 대응하는 방법조차 모를 것이다. 이미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연구실에서 소생된 사례가 존재한다. 2005년에는 32,000년 전에 극한 생물계 박테리아를 되살리는데 성공했다. 2007년에는 800만 년 된 미생물을 소생시켰다. 어느 러시아 과학자는 호기심에 350만 년 된 박테리아를 자기 몸에 주입한 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이전에 비해 덩치가 조금 더 큰 42,000년 동안 영구 동토층에 갇혀있던 선충을 되살렸다. 북극에는 비교적 최근에 활약했던 무시무시한 질병 역시 저장돼 있다. 예컨대 알래스카에서는 1918년에 5억 명을 감염시키고 5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독감 바이러스의 자취가 발견됐다. 5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당시 세계 인구의 약 3%이자 1차 세계대전 전사자 수의 6배에 달하는 수치로 독감이 세계대전에서 소름 끼치는 절정 역할을 한 셈이다. 과학자들은 시베리아의 빙하 속에 천연두와 섬페스트균은 물론 얼음 속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인류 역사의 일부가 됐을 다른 수많은 질병 역시 갇혀 있다고 추측한다. 물론 얼어붙은 미생물 중 대다수는 해동 과정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소생에 성공한 사례는 일반적으로 연구실에서 환경을 세심하게 조절한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2016년 영구 동토층이 후퇴하면서 75년여 전에 탄저병으로 사망했던 술록 사체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소년 하나가 사망했고 20명이 탄저균에 감염됐으며 2,000마리 이상의 술록이 떼죽음을 당했다. 더욱 강하고 빨라진 바이러스.
전염병 학자들이 먼 옛날의 질병이 깨어나는 것보다 더 염려하는 상황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현존하는 질병이 장소를 옮기고 관계망을 바꾸며 심지어 진화를 거듭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는 지리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현대에 들어서기 전에는 마을을 이루어 사는 인간의 특성이 전염병의 방어벽 역할을 했다. 전염병이 하나의 마을 혹은 왕국을 쓸어버리거나 극단적으로는 하나의 대륙을 황폐할 수는 있었지만 대부분은 발병원 환자들 넘어 멀리까지 이동할 수는 없었다.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60%를 죽였다고는 하지만 만약 진정한 의미의 흑사병이 지구촌에 창궐했다면 그 영향이 얼마나 무시무시했을지 생각해보라. 물론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지구촌 속에서 급속한 속도로 뒤엉켜 살아가고 있음에도 생태계는 대부분 안정된 편이며 그 덕분에 우리는 특정한 질병이 주로 어떤 환경에서 퍼지고 또 퍼지지 않는지 잘 알고 있다. 모험 관광을 떠나기 전에 감염원에 대비해 수십 가지의 백신과 예방약물을 접종하거나 뉴욕 사람이 런던으로 여행을 갈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는 그처럼 안정된 생태 환경을 뒤죽박죽으로 만든다. 지금으로서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되는 질병이 모두 일정 경계 내에서 발병하지만 열대지방의 범위가 10년에 48km꼴로 확대되면서 경계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예컨대 브라질에서는 황열병 발생 범위가 하이마고구스 및 사베테스 속 모기가 번성하는 아마존 분지 지역으로 몇 세대에 걸쳐 한정됐기 때문에 밀린 깊숙한 곳에서 살거나 일하거나 여행하는 사람만이 황열병을 걱정하면 됐다. 그러나 2016년부터 모기가 밀림을 벗어나 상계하기 시작하면서 황열병의 발생 범위 역시 아마존 분지를 벗어났다. 결국 2017년에는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거대 도시 주변까지 확장됐다. 대다수가 판자촌에 살고 있는 3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치사율이 3에서 8%에 이르는 전염병을 마주하게 됐다. 지구가 뜨거워짐에 따라 점점 더 널리 이동하는 모기들이 퍼뜨리게 될 질병을 황열병 말고도 많을 것이다. 전염병의 세계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현재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이미 매년 100만 명이 사망하지만 미국 메인주나 프랑스에 사는 사람이라면 말라리아를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열대지방이 점점 북상하고 그에 따라 모기가 함께 이주해 온다면 걱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21세기가 지나가는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전염병의 그늘 아래 놓일 것이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카 바이러스는 딱히 걱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마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카 바이러스는 지구 온난화가 질병에 미치는 또 다른 불길한 영향 하나를 잘 보여준다. 바로 질병이 변이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지카 바이러스가 최근에 와서야 유명해진 이유는 발병 지역이 우간다와 동남아시아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카 바이러스가 선천성 장애를 유발하는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소두증 공포에 사로잡힌 지도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과학자들은 바이러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자신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다. 어쩌면 바이러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퍼지면서 유전적 돌연 변이를 일으켰거나 새로운 환경에 보인 적응 반응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는 흔치 않은 다른 질병과 상호작용했을 때만 치명적인 태아 손상을 입히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특유의 환경이나 면역학적 역사 덕분에 우간다에서만 산모와 태아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은 것일 수도 있다. 반면 기후변화가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히 이해하는 점도 있다. 예를 들어 말라리아는 기온이 높은 지역일수록 파급력이 강해진다.
따라서 세계은행에서도 2030년이면 36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말라리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리라 예측한다. 그중 10억 명은 순전히 기온 상승 때문에 말라리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존재도 몰랐던 수많은 박테리아의 출현. 이와 같은 예측은 기후변화 모델은 물론 유기체에 대한 섬세한 이해에 달려있다. 말라리아 전염에는 병원균 자체에 더해 모기가 필요하고 라임병 전염에는 병원균 자체에 더해 진드기가 필요하다. 메리베스 파이퍼가 지적하는 대로 라임병 환자 수는 일본, 터키, 대한민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라임병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감염자가 매년 수백 명씩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국토의 54%가 감염 위험지대다. 유럽 전체를 놓고 보면 현재 라임병 담당 건수는 기준치의 3배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라임병 신규 감염자가 매년 30만 명 정도 늘어나고 있으며 치료를 받은 사람조차 대부분 몇 년 뒤에 증상을 다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치는 더욱 불어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모기, 진드기, 벼룩을 매개로 한 질병 감염 건수가 불과 13년 사이에 3배 증가했으며 지역 역사상 최초로 진드기를 접하게 된 카운티가 수십여 개에 달한다. 한편 전염병의 영향은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컨대 미네소타주에서는 겨울 진드기 때문에 2000년 이후로 10년간 무스 개체 수가 58% 감소했으며 일부 환경운동가의 주장에 따르면 2020년까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뉴 잉글랜드에서는 최대 9만 마리에 이르는 진드기가 피를 빨고 있는 새끼 무스의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새끼 무스가 사망한 원인은 많은 경우 라임병 때문이 아니라 그저 수만 마리의 진드기에게 몇 밀리리터씩 피를 빨려 생긴 빈혈증 때문이었다. 살아남은 무스도 튼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다수는 진드기를 떼어내려고 끊임없이 가죽을 긁어대다가 털이 완전히 벗겨져서 으스스한 회색빛 속살만 남았고 결과적으로 유령무스라는 별칭이 붙었다. 라임병은 상대적으로 신생 질병에 속하며 따라서 아직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라임병의 증상은 관절 통증, 피로, 기억감퇴, 안면마비 등으로 연관성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물론 진드기 관련 질병은 말라리아만큼이나 연구가 잘 이루어진 편이다. 그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기생균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그보다 이해가 부족한 질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전염병의 흐름이나 체계를 어떤 식으로 바꿀지가 무지 속에 암울하게 가려져 있다는 말이다. 더군다나 기후변화는 우리가 난생 처음 마주하는 질병, 다시 말해 아예 존재 자체를 몰라서 걱정조차 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질병 역시 불러일으킬 것이다. 새로운 차원이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100만 종 이상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그보다도 발견하기가 까다로운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이해가 훨씬 부족한 상태다.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 역시 지금은 평화롭게 공존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인간의 몸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중 99% 이상은 아직 학계에도 알려지지 않았다. 즉 우리 인간은 기후변화가 몸 안에, 예컨대 내장 안에 있는 박테리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상 아예 모르는 채로 작동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인간의 몸을 집으로 삼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인간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추측컨대 기온이 1, 2도 상승하더라도 그 미생물은 대다수가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귀여운 난쟁이처럼 생긴 중앙아시아 토착종
큰 코 영양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2015년 5월 큰 코 영양의 전체 개체수 가운데 거의 3분의 2가 불과 며칠 사이에 떼죽음을 당했다. 넓이가 플로리다만한 지역에서 큰 코 영양이 한 마리도 빠짐없이 모조리 사망해 수십만 구에 달하는 사체가 해당 지역을 뒤덮었다. 이와 같은 떼죽음을 가리켜 대량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번 사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곧이어 외계인의 소행이라느니 방사능이나 로켓 연료 때문이라느니 갖가지 음모론이 뒤따랐다. 하지만 사체, 토양, 식물 등 사태가 벌어진 지역을 여기저기 들쑤셔도 독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범인은 파스테오렐라 물토키타라는 평범한 박테리아로 드러났다. 큰 코 영양의 편도선에 기생하고 있던 파스테오렐라균은 여러 세대에 걸쳐 숙주에게 어떤 식으로도 해를 입힌 전력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급격히 확산하기 시작해 혈류를 타고 간, 신장, 비장까지 이동한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애틀랜틱에서 에드 용은 이렇게 설명한다. 2015년 5월에 큰 코 영양이 떼죽음을 당한 지역에서는 기온과 습도가 극도로 높았다. 사실 습도는 1948년에 기록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로 높았다. 1981년과 1988년에 발생한 두 차례의 떼죽음액에서도 규모는 훨씬 작았지만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고 공기가 너무 축축해지면 큰 코 영양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방아쇠라면 파스테오렐라균이 총알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습도가 정확히 어떤 원리로 파스테오렐라균을 무기화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인간 같은 포유류의 몸속에 서식하는 다른 온갖 박테리아 가운데 얼마나 되는 박테리아가 기후변화에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해 수백만 년에 이를 수 있는 우호적인 공생관계를 끝내고 병균으로 돌변할지도 여전히 미스터리다. 하지만 모르는 게 약은 아니다. 기후변화가 닥치면 답을 어느 정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살고 있는 지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재앙들이 일어날지 심각하게 공부하고 또 나는 지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